제가 다음 주 초에 그 스케줄 문제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오늘 촬영하는 걸 다음 주 초 촬영하는 걸 가름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미국 시장 어제는 좀 한숨 쉬어가는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계속 음봉을 때리고 있었는데 음봉 때리고 있었는데 어제 양봉으로 끝났어요.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S&P 500 지수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한없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이거 오피니언 뉴스 기사고요. 8월 18일자 기사인데 라가르드 총재, ECB 총재께서 일단은 0.25포인트 지난번에 인상한 뒤에 동결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이제 ECB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긴 했는데 7월 FOMC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아직 끝나질 않아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하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제 중국 사태들이 쭉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헝다가 미국에 파산보호 신청했고 이거 이외에 뭐 헝다, 완다, 그다음에 비구이안 뭐 이렇게 상위 업체들이 계속 부도 파산 뭐 이런 얘기들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 분석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 전문가들 분석 보고 중에 귀담아 들은 분석 보고는 이분 겁니다. 박수현 팀장이란 분. KB증권의 팀장 박수현 팀장께서 한 보고들이 있는데 이거 최근 나온 보고도 유튜브에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최근 나온 거 한두 개 정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의 주요 핵심 뭐냐면 이 현재 중국 부동산 업체 이런 파산이나 부실화에 대한 것들이 중국 공산당의 의지, 시진핑의 의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 민간 개발 업체들이 난개발을 너무나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하게 되면 자금의 흐름이 중국 당국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즉 부동산 쪽으로만 계속 밀려 들어가니까 현금 유동성을 풀으면 부실화된 부동산만 계속 떠받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업체들을 파산이나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하고 그거를 공공 개발 업체 중국 공산당 쪽 공공 개발 업체들이 있겠죠. 걔네들이 인수하는 형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공동부유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시진핑의 큰 흐름 생각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들리진 않고요.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건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박수현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들어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좀 한 4-5분의 전문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큰 시각을 굉장히 큰 시각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문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도 위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없는데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의 50%가 적자 뭐 이런 형태의 뉴스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그런 형태로 시진핑이 의도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국영 쪽까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수습이 안 될 거냐 상황이 심각해지면 수습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 되면 중국 당국은 이제 손발 다 들고 이제 뭔가 커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KBS 김효신 기자께서 8월 18일 올린 뉴스 보도를 보면 그냥 시주석이 인내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게 저는 이 박수현 팀장이 분석하시는 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파산하고 있고 주요 업체들이 그러면 이게 그 입주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인민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생각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박수현 팀장이 그걸 정확히 꼽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국 주식 시장도 지금 보면 힘을 잃고 있죠. 이 S&P 500 지수고 이게 이제 상하이 지수입니다. 아주 세차게 내리꽂고 직전 저점은 뚫렸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인베스팅닷컴의 8월 17일자 기사인데 중국 당국이 주식 순매도를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일 매도를 하는데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중국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 자국 대형 자산운용사한테 중국 주식을 하루 기준으로 순매도 치지 말라. 순매도 치지 이렇게 되면 어디가 좋은 거냐면 해외 투자자들이 좋은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날 보고서에서 헤지 펀드들이 이달 초부터 공격적으로 모든 종류의 주식을 매도했고 특히 중국 국내 시장에 상장된 A주가의 전체 매도의 60%를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매도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운용자들이 헤지펀드들이 중국 주식 본토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순매도 그 매도를 치는 과정 중에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개미들도 받아주고 있겠지만 그 증권 자국의 대형 자산운용사가 일부는 좀 받아주게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매수 규모가 더 늘어야 되니까 매도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을 하고 있고 또다시 이제 증시지원책이 발표되는데 28일부터 거래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효과 없겠죠 당연히. 이건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윤공 기자 8월 18일자.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려고 액션을 취하려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부동산 쪽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빅픽처를 얘기하는 이 박수현 팀장의 의증, 생각하는 이 시진핑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당파들이 모여서 그 주석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로 전문가들이 끌고 들어와서 뭔가를 하잖아요. 지금 경제부총리 리창 총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인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가면서 중국 시장이 경제를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요건 아닌데 과거 2015년도에 이게 2015년도 주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2015년도에 주가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겁니다. 이게 40% 폭락했거든요. 이때 금리를 최초로 인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연준이 2015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이때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받는 과정 중에 중국 주식은 이 40%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40% 폭락하겠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는 너무 과도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과도하게 폭등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리꽂는 뭐 40%까지 폭락하는 뭐 그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패턴을 보면 직전 저점을 뚫었잖아요. 이 저점을 뚫고 여기도 당연히 테스트하러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니까 이때가 이 바닥이 코로나 팬데믹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든 바닥이거든요. 이 터치하면 요것도 터치하러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 10월달 터치하러 내려간 이 정도 수준까지도 크게 보면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미국의 S&P 500 지수 투기 세력들이 풋콜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S&P 500 지수가 일정 부분 좀 늘어났다가 7월 하반기까지 풋 포지션이 점점 좀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보면
풋 포지션에서 콜 포지션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다가 아니고 투기 세력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은 왜 나온 거냐? 일정 부분 이게 상승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까지는 강도가 셌었잖아요. 그 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정 국면이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밀려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기 세력들이 그쪽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아랫방향에 불길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건 보여드린 거고, 다만 지금 조정 강도가 한 5% 전후 정도 돼요. 여기까지만 찍어도 한 5% 전후거든. 지금 4% 아마 후반대 정도 될 겁니다. 종가로 보면. 이게 많이 빠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기 확장 국면 내에서도 10% 조정은 간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고점이 지금 4,588인가 그랬거든요. 10% 정도 내려가면 그 4,500, 4,600 잡으면 거기서 빠지면 4,100 정도 언저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여기를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한 50일 이동 평균 선 정도 건드리면 좀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서 여기까지 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 뒤에 지금 중국 쪽 문제나 혹은 예기치 않았던 FOMC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제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생각, 23일인가 아마 실적 발표일 겁니다.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쪽의 분석 정보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전부 반도체 소요가 AI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 보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의 최대 수혜주인 그 엔비디아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추세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그거하고 반대된 방향으로 나와버리면 주시장이 한번 세차게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직은 조정이 끝났다고 보이긴 상당히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건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거든요.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포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심리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옵션 파트 쪽, 아까 포컬레이셔 봤죠. 똑같습니다, 이거. 혹은 뭐 여러 가지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쪽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종합지표인데, 금융시장 얘가 아직 내려온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이게 일정 부분 이 정도는 그냥 상승 국면에서 쉽게 한 호흡 정도 하는 정도 조정 파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단계 정도 더 내려가는 파트까지 밀려 내려와야만 그래도 이게 바닥을 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게 조정이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0년 국채 수익률까지 봐보면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 아직은 밑으로 깨지는 게 아니고, 여기 확 들렸다가 지금 내려왔거든요. 4.3 넘었다가 들렸다 내려왔는데,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는 과정이 보여야만 이 주식시장도 역시 맞물려서 지금은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정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한데,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조정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잘못했다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훅 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정, 아직도 내려오는 과정이 멈춘 게 아니고 상당히 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이고, 반등도 상당히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의 대응이 정말 그 지지분이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주 두 가지로 인내해라, 참아라, 그 다음에 기껏해야 수수료 내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수수료 내려주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올해는 안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골드의 투기 세력 포지션이거든요. 윗방향으로 살짝 들렸다가 최근에 이제 포지션이 계속 줄고 있고요. 이건 석유입니다. 석유는 계속 포지션이 위쪽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죠, 헤지 펀드들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가격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고요. 캔들 차트가. 그다음에 노란 게 금값이고 검은 게 그 유가거든요. 근데 최근 패턴을 잠깐 잘라서 보면 이렇게 잘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금값은 철저하게 지금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내려왔다가 이게 내려올 때 금값 올라가고 올라갈 때 이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쭉 밀고 올라왔죠. 이 사우디가 감산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 밀려 올라온 겁니다. 사우디는 80달러가 깨지면 80달러 깨져서 아랫방에서 움직이면 그 감산 행위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가 몇 퍼센트가 돼야만 이 대부분 그 중동 국가들은 전부 다 세수가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이 석유 판매 가격으로 나오거든요. 석유 판매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해당 재정, 올해 재정이 플러스 BEP를 넘으려면 유가가 어느 선에 있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80달러가 그 재정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재정 적자가 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80달러 언저리 아래에서 있게 되면 얘는 80달러 위로 밀어올리려고 감산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다만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건 또 경기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80달러 요 약간 상단 언저리에서 있기를 원하는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값은 제가 가끔 PB분들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얘가 지금 심리적으로는 온수당 2,000달러가 지금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2,000달러만 가면 꼭지를 치고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관계가 상승할 때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던 온수당 2,000달러를 찍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높아져서 밀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상반기에는 밀려 올라갔다 하반기에는 밀려 내려올 거다. 그래서 상고 하저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많이 올라가면 실적 발표 끝날 때까지도 밀려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상승 패턴에서 머리를 한번 숙이는 과정은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반등했을 때 이 반등 강도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 전고점까지 뚫고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얘기는 드렸었잖아요.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다. 뭔가가 바뀌고 있는 거냐면 미국 시장에서 보면 원래 패턴이라면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좋게 나와야 돼요. 추세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잠깐 또 들렸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PC 쪽에 그 제품 판매들 그런 것들이 힘을 잃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되게 특이한 거는 금리가 높으니까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것들이 가계나 이런 쪽에 DSR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힘들게 만든 상황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양극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정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지출을 할 수 있는 구조에 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 예를 들면 임대료를 자기 중위소득자 기준으로 자기 소득의 한 30%를 내야 되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소매 판매나 소비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 여기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이제 일정 부분은 지금 계속 꺼지고 있는 느낌. 물론 고용이 좋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약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걸로 돌려보면 그때가 되면 이거 판단을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그 대출 패턴이 약간 감소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가 살짝 터닝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출 총량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짝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계속 해봐야 되지만 제가 아직 보고 있는 그런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추세적으로 한 1년, 2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터닝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얘기를 다시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그
현재 패턴이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라든가 미국 상업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터져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그냥 무용지물이고 아랫방향으로 세청에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한 폭탄을 등에 업고 가고 있는데 약간씩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미국에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가장 매력적이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으면 주식과 채권, 이제 채권 매집도 포지션을 늘리고 주식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현재 그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